일본 특히나 도쿄의 이런 부동산이 그렇죠. 급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저희가 듣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일본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외국인 자금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엔화가 싸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보다는 일본에서 부동산 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국 분들 중에 일부도 일본 부동산을 사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요 흐름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본의 부자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특히 부자들도 이제 가담함으로 해서 30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일본이 3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너무 싸니까 맞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너무나 싼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자금이 유입이 되고 예. 이걸로 인해서 자산이 오르고 예. 이런 상황이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워린 버핏과 같이 홍콩의 저 부동산 펀드든 싱가포르 부동산 펀드든 미국의 부동산 펀드든 이런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투자금을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서 조달해서 해외 투자를 하다가 지금 딱 가만히 보니까 대만이나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 있네? 주식도 오르네? 그럼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르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자금, 홍콩의 자금, 싱가포르 자금, 유럽의 자금 막 들어와가지고 특히 도심에 가장 비싼 1급지 비싼 물건만 계속 사대니까 이제 막 오르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엔저였고 재료금 이건 꾸준히 유지가 됐었지만 지금 일본의 오랜 기간에 걸친 한국이나 대만을 전쟁 리스크를 키우는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에 들어갈 외국 자금들이 전장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모두 일본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그렇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또 이렇게 60%까지 오르는 도쿄의 집값이 있는가 한 반면 여전히 또 이제 빈집은 또 그렇게 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동경만 하더라도, 동경 교외 지역은 진짜 빈집이 많고,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교외라든가 이런 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까지도 막 대거 올려가 살 것 같으면은, 진짜 뭐, 싸구려로 나온 집들이라든가 사겠죠. 외국인 주도로 이제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교외나 도심도 떨어진 도심이 아니고, 가장 일본의 중요한 핵심 도심의 고급 맨션 이런 쪽으로 이제 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가 맨션이 더 잘 팔리고 더 오르는 그렇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저가 맨션 이런 거는 별로 안 오르는 그리고 아예 교외 지역에는 빈집이 널려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집이 막 1000만채다 막 900원짜리 집도 있대요. 맞아요. 이게 그럼 여전히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있는 상황이죠. 아직 거기까지 영향이 확대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확대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도쿄의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느끼잖아요.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부자들도 합류를 하기 시작하고 부자들이 뛰어들고 그러면서 주변이 또 가격이 좀 오르면 이제 일반인들마저도 집값이 오르는구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덥석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정성장 국가잖아요. 안정성장 국가에서는 부동산은 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불패신화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오른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영끌까지 우리 젊은 사람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불패신화가 아니고 패배신화 속에 있었어요. 부동산은 내린다. 라는 게 젊은 사람들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면 망한다. 아니면 차라리 임대로 있는 게 이득이다 라는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화 속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사고 돈 많은 부자가 산다고 해가지고 나도 따라갈까? 저 편성 구매할까? 라고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패배 신화가 있기 때문에 불패 신화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거는 뭐 외국인들이 사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그 돈 많은 부자는 어느 나라에 있지. 그들이 뭐 비싸게 사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들의 이야기고 나는
지금도 나는 패배 신화 속에 있는데 부동산을 왜 사? 자동차도 안 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따라가게 될까요?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말씀하시는 그런 저성장이 저성장으로 지속되게 된다면? 예. 그런데 저성장이 들어가면은 이제 서서히 사고가 이제 불패 신화에서 패배 신화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 바잉이라든가 추격 매수 이런 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도시, 거점 도시 있잖아요. 부산이나 대구나 네네. 광주 이런 네. 쪽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모여요. 맞아요. 그리고는 교회에 빈집들이 막 생겨나고 맞아요. 있어요. 요게 이제 1차 변화고요. 그 다음에 2차 변화는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정도 가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와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부산 도심, 대구 도심, 광주 도심의 가격까지 안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고 서울에는 핵심 거점에만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마 이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성장 정도만 유지해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죠. 아. 예. 왜냐하면은 안정성장을 하게 되면 2% 정도 성장하면요. 부산 도심과 대구 도심, 광주 도심의 집값은 유지가 될 거예요. 물론 주변에 빈집들은 뭐 계속 나타나고, 왜냐하면 이제 또 지금 말씀드린 건 도심으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부산 주변, 대구 주변, 광주 주변은 계속 빈집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도심도 교외 지역의 산동네 같은 거는 이제 빈집이 막 생길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국에 빈집이 130만 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안정성장에서도 이거는 나타나요. 일본도 안정성장이 나타났고 유럽도 안정성장에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빈집을 저 정도 가지고 뭐 부동산이 굉장히 폭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저런 빈집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가 안정성장을 하면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2%대 안정성장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 이렇게 지방의 그런 거점 도시 이런 지역의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요. 이게 한국의 안정성장인지 저성장을 가름하는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추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앞으로 안정성장을 갈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팽팽히 맞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연끌해가 집 사야 되고 특례 보금자리 론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야, 아니야, 폭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사서는 상투를 잡아, 막 이런 게 지금 긴반하게 지금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죠. 요거의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적인 성장으로 회귀하면은 집 산 사람이 위인이에요. 올해도 내년도 저성장으로 1% 성장을 하는, 그것도 70년 만에 1%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깔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쪽박인 거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우리 항상 어렵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야, 내년 더 어려워질 거야, 임금 안 돼, 인상 안 해,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 뭐 언젠 좋았어? 이런 게 좀 약간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게요. 우리나라가 초고속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정기적금 이자율이 10%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정기적금 이자율이 2%니까 이게 이자율이야? 이런 이자율이 무슨 이자율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2% 정기적금 이자율이 정상이에요. 10%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여기 있다 보니까 2% 성장한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경제,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무슨 경제가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선진국의 안정 경제이기 때문에 2% 경제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경제예요. 빨리 우리는 이 10% 이자율을 잊어야 돼. 10% 수익률을 잊어야 돼. 2%에서 4% 수익률도 이거 굉장히 좋은 대박 이자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10% 쫓아다니잖아. 이건 아직 안정성장에 아주 적응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성장도 올해 내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 대박이 아니고 나의 고용과 나의 소득과 나의 자동차 구매와 나의 해외여행이 이제 걸려있는 이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게 다시 턴 어라운드 할 것인지 폭락할 것인지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된 모든 거죠. 거에 다 연관이 돼 있네요. 이게 안정성장이냐 저성장이냐에 따라서 뭐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뭐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맞아. 성장이 안 되는데 주식이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모든 자산 시장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삶에도 다 이게 깊숙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중간에 변곡점에 와 있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맞습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국가의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곡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일본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장하면 일본처럼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면은 일본처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정성장이면은 일본을 그렇게 벤치마킹 안 해도 돼. 큰 트렌드 조금 전에 뭐 주변에 빈집 생기고 뭐 도심으로 그건 몰리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기 오. 때문에 빈집 생기는 거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성장이 무너지고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일본을 열심히 또 벤치마킹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일본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성장이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은 우리가 일본과 결별하고 전 세계로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우리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은 일본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저처럼 일본의 전문가는 일본의 지도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일반 개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 여행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본을 다시 봐야 될지 아니면 일본을 안 보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일본 여행 가도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또 이번에 지금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게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고 싶으신 생각이 드신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온다라는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 지난 30년은 일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변곡점에는 일본을 봐야 된다. 라는 게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일본을 봤을 때 그럼 이 일본의 저성장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이 전자. 해결책. 저성장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저성장이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 네, 먼저 이 책을 읽고, 네, 저희 뭐 도서 PPL 받지 않았습니다. 네, 뭐 홍보비 이런 거 받지 않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광고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 일본이 온다는 책을 읽고 경각심을 갖고 위기감을 좀 느끼고 제대로 이 현실을 보고 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성장 시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 그 방법론 어떻게 인지하고 개인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면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PPL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긴 시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너무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딱딱한 프로 이런 데 출연하다가 오늘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이 한국의 저력, 활기, 이 활력. 이 활력. 어깨 툭툭. 어깨 툭툭. 나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저는 이 저성장을 돌파하고 다시 2% 안정성장으로 여러분만 보면 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